네. 자, 그러면 86번가 참 팬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86번가 우리 정광우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과 함께 오늘은 이제 매크로 얘기 잠깐만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섹터별로 투자 포인트라든지 그런 것들만 오늘 좀 디테일하게 좀 가보겠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뭐 여러 이슈들이 워낙 많이 빵빵 큰 게 터져갖고 특히 이제 1분기 끝나가고 있는 시기잖아요. 딱 네, 그런 네. 상태에서 지금 뭐 은행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먼저 대표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그 의견부터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아마 제일 궁금하신 부분은 그래서 이것이 시스템 리스크를 불러일으킬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이고, 사실 우리의 기억에는 굉장히 안 좋은 그게 있죠. 네. 그러니까 딱 2008년도 3월 달에 베어스턴스 문제가 터졌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름이 끝날 때쯤 9월 달 이제 가을 초입 들어갈 때에 금융위기가 제대로 터져버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그때 JP 모건이 베어스턴스 인수한 것처럼 뭐 CS를 UBS가 인수한 게 이게 평행 이론이 되는 것 아니냐부터 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그 금융사들이 위기를 겪는 경우들이 이렇게 시스템 리스크까지 전이되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워낙 강렬했던 기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까? 뭐 저는 이제 예를 들어보면 가령 그 2015, 16년도가 저는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이 이제 연준에서 13년 말부터는 테이퍼링에 들어가겠다. 네네. 그리고 14년 말엔 정말로 금리를 올렸었고요. 그러고서 금리를 그 다음부터는 뭐 1년에 4번씩 올리기로 원래는 점도표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부동산 쪽에 돈을 풀었더니 그림자 금융 문제 같은 것들이 막 터져나가서 네네네. 16년 초에는요 중국이 망한다는 얘기 정말 많이들 하셨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뭐 남유럽 문제 이후로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계속 골골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특히나 그랬었죠. 도이치방크가 굉장히 그 문제가 있었고, 네. 뭐 망한다 만다 도이치방크도 그때부터 그때도 좀비 문제됐던 기업이 돼서 게 코코본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데자뷰가 그때의 시절이 굉장히 많이 난다라는 네네.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요. 2008년보다는 15년도 쪽이 조금 더 가깝다. 예. 아, 네. 그래서 그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은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저는 정책 당국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을 때, 그 다음에 좀 과도한 자신감을 보일 때, 이때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뭐 정책이 나오는 거나 이런 걸 봐서는 거의 뭐 진짜 5분 대기조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내고 있고, 그리고 뭐 손실액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면 큽니다. 큰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것이 어디까지 어떻게 엮여 있을지 몰랐었던 때랑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혹시 이건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빨리 대응한다는 거는 이미 이 위기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한 거 아니? 그러니까 거의 예상 정확하게 문제 중에 있었다. 너무나 당연히 올 거기 때문에 터지자마자 바로 몇 시간 내에 그냥 해결하는 게 너무나 매뉴얼화 돼 있는 거다. 그 얘기는 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안 좋은 것도 맞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은행이 뭐 2천억 달러 이상 되는 규모의 은행이 망한다라는 일은 절대로 이거는 뭐 정상적인 사태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만 그런데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을 때에 상황에 있을 때에 이제 그 뭔가 해결책이 나오는 속도하고는 지금은 어찌 보면은 좀 전통적인 영역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까지도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왜 주식시장은 잘 안 빠지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난주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해했던 첫 번째 질문은 왜 주식시장이 안 빠지는가? 아, 네. 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뭔가 좀 이제 그 저는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서는 아직까지는 믿음이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이고요. 뭐 추가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데이터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는 우리가 가졌던 가장 깊은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가령 중소은행에서 뱅크런이 정말로
몇 개가 발생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였었잖아요. 네. 근데 연준에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가지고서 이제는 돈을 빌려주기 시작을 했고 그 금액이 나왔죠. 지난주 목요일에 나온 게 다 빌려간 걸 합쳐보니 뭐 연방예금보험공사 이런 물량까지 합쳐보니 3천억 달러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면 그 중에 한 2,500억 달러 정도가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세 개 은행, 그 실리콘밸리 은행 이미 파산한 곳하고요. 그다음 또 파산한 시그니처, 그리고 가장 문제가 지금 다음 타자로 지목되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이 2,500억 달러를 빌려간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나머지 곳들은 다 합쳐봤자 한 400억 달러대 정도. 그리고 지역으로 봐서는 뉴욕하고 샌프란을 제외하고는 거의 금액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방위적인 거는 일단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실제 재할인 창구나 이런 거 빌려간 걸 보면 드러나다 보니 이게 더 전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요걸 봐가지고서는 뭐 문제가 그렇게 우리가 우려했던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다. 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뭐 이번 주는 또 FMC가 또 있으니까 이번 주군요. 네, 이번 이런 중요한 이슈를 보고 사실 대표님께서 지난번에 나오셔서도 이제 뭐 연준에 대한 스탠스나 이 내용을 딱 설명했는데 사실 그 사이에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뀐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연준에 대한 선택이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지만 저는 더 궁금한 거는 그 연준의 선택에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가 더 궁금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연준은 그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 가지고서는 한국은행이 지난번 최근의 회의에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이 역시 빠르군요. 빠릅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그때 당시에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 멈춰야 되느냐 경기 상황 봐서는 부동산 봐서는 멈춰야 될 것 같고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계속 올려간다라고 하는데 우리 안 따라가면 어떡하냐, 외환시장은 어떡하느냐 해서 올려야 된다였는데 최근에 중앙은행들은 이제 정책에 그런 수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금리 기준금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고 네. 뭐 소수 의견 가지고도 얘기하고 기자회견도 있고 포워드 가이던스 정말 다양하다 보니까는 그때 보시게 되면은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는데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는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결과를 보고서도 이게 그래서 매인가 비둘기인가 헷갈리게 만드는. 근데 어쨌든 이제 인상은 일단 종료가 됐고 근데 인상기가 종료된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로 왔었고요. 그 뒤에 보시면 우리하고 체급이 비슷한 호주나 그 다음에 캐나다도 그렇죠. 같은 전략을 펼쳤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연준도 이번에 그런 전략을 펼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모양 빠질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동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을 절대 이거 인상기가 끝난 게 아니다. 더 올릴 수 있다. 우리는 인플레에 따라서 절대 그거를 이제 오해하지 말아라. 예. 근데 올리게 되면 금융시장 안정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비둘기로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하면 이렇게 이제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그러면 시장 반응은 되게 헛갈려하겠네요. 미지근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네. 뭐 이렇게 환호하기도 참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무시하자니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네. 사실 이제 지금은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핵심은 지금 재할인 창구로 돈을 많이 빌려갔는데 과거에도 보면은 그 금액이 피크를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그건 증시 바닥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상황이 이런 조치들이 이제 효력을 발휘를 해가지고서 빌려가는 금액이 줄어드는 게 보이냐. 또 하나는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연준에서요 은행들의 실제 예금 그 다음에 대출 이런 게 금액이 얼마간 변했느냐 이게 매주 나오는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나오는 게 딱 그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터진 이후에 주간께 나오게 됩니다. 이번 금요일에. 근데 시장에서는 일단은 소문으로는 이제 지방 그런 이제 중형 은행들에서는 돈이 빠졌는데 그 돈이 대형 은행으로는 흘러가서 디파짓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이게 근데 확인이 지금까지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그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면 불안감은 좀 가시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사람들이 이제 은행들이 대출 태도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해서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한테까지도 대출이 안 나가게 되면 경기 침체를 극단적으로 빠르게 부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제 그러면은 론 증가가 지금 어떻게 되냐 그런 것도 그때 나올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는 그런 거 나오는 걸 보면서 확인을 해나가는 과정 거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자, 일단 뭐 큰 이야기는 또 혹시 이따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좀 나누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섹터별로 짚어줄 포인트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그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섹터별로 혹시 지금 제일 관심 갖고 계신 섹터는 어느 섹터입니까, 대표님은?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워낙 장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만화가 되다 네. 보니까는요. 제일 뭐 관심 있게 보는 건 금융 섹터가 일단은 금융. 네.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 대한 판단 관점에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충격이 가해져서 말 그대로 이제 좀 절대 영역 수준까지 이렇게 빠지면 사야 할 대상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건가요? 그 두 가지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의 대상으로도 생각해 볼 만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신용 위기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 중에서는 정말로 완전 뭐 파산하게 되는 기업도 나오지만 네네. 우리가 사실 금융사들이 저 다 똑같은 영업들을 했을 텐데라고 싶어가지고서 어떤 것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과도하게 하락하는 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시스템 리스크 우리가 판단해 보는 그런 용도로도 보고 그 중에서 정말 특별한 이유 없이 많이 빠지게 되는 게 있으면은 네.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거는 하는 국내, 생각이 해외 들고. 포함해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해외만 따로 떼어서 보시는 건가요? 일단 뭐 이제 국내 국내 쪽? 위주이고요. 네, 국내 쪽. 네, 그 다음엔 좀 자료 접근성이 좋은 게 아무래도 미국이니까 그 정도 그렇게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걸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문제의 진앙지를 볼 수밖에는 없으니까. 금융을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좀 관심 갖고 접근하기는 조금 너무 불안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은행들은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얘기냐 하면 뭐 최근에 주말 동안에 나온 그런 소식들 중에서 뭐 워런 버핏이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뭐 얘기를 나눴다더라. 그 다음에 지금 프라이빗 제트 날아가는 걸 보니까는 오마하로 20대 넘는 지방은행들의 비행기가 날아갔다더라 네. 라고 해가지고서 여기서 뭐 지원책이 나오면 그 주가들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버핏과 우린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버핏은 금융사가 안 좋을 때에 투자를 할 시에는 차별적인 조건을 부여받은 그런 주식만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선주로 이제 뭐 골드만 과거 금융위기 때에도 한 10% 정도 배당 그냥 나오고요. 그러고 뭐 이게 주가 오르면 전환도 되고요. 그런 정도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10% 받다가 상환해버려도 되는 그런 조건에 있는 것들을 받아가는 거지 개인들은 그걸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버핏이 투자한다라고 한다 하면은 와 오르겠느냐? 아니죠. 희석만 그렇죠. 많이 되고 안 좋은 것들은 다 그냥 일단은 다 쳐버리고 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데들은 사실은 뭐 이런저런 지원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번에 CS 때도 보셨겠지만 이 에퀴티 투자자들, 그러니까 에퀴티 쪽에서는 이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쪽이 아니라 전혀 다른 분야인데 금융으로 엮여가지고서 그냥 빠질 때 같이 막 많이 빠진다라든지 라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관심이 갈 수 있는 영역들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은 사실 저는 좀 더 근본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금융이라는 산업은 보시면은 우리가 일단 첫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지만 이게 사실 제가 뭐 저도 부끄럽지만 예전에 매니저 생활을 할 때 금융 섹터를 담당하기 전에는 금융에 대해 가지고선 투자에 엄두를 못 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시장에 맞춰놓고 가야 되겠다 정도였었고. 그렇게들 생각 많이 하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하고 나서는 와, 이 정도 공부를 하면 좀 되겠구나였었지. 그전엔 그런 생각을 못 했었고요. 아마 그게 현실적일 겁니다. 다른 분들도. 그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규제 산업이다. 정부나 이런 쪽에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는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서 요 산업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 섹터에 대해 투자를 하실 때는요. 그런 또 말씀을 뭐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은 역시 이제 최근 이슈가 워낙 핫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3월 끝나고 나면 4월 첫 주부터 이제 둘째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되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IT거든요. 특히 이제 IT도 뭐 여러 가지 구분을 저어서 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 역시 반도체에 대한 투자 판단 어떻게 할지와 요즘 보면 또 그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조금 주춤할 때 그 바통을 이어받는 게 사실 좀 반도체 쪽의 이미지가 조금씩 더 많이 피어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뭐 IT나 반도체나 이런 영역에서 다들 이제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먼 미래에 대한 어떤 것들을 그리면서 아 주식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네네. 현실적으로는 오직 재고거든요. 사실 이 섹터는요. 재고. 예, 재고를 보고서 움직이다 보니 음. 재고가 피크일 때에 이제 그때가 주가는 바닥이고 그게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주식은 반등을 하기 시작했던 모습을 너무나도 그거는 뭐 FM대로 과거에 보여왔다 보니까 네. 지금도 이제 재고가 그러면 언제 피크아웃을 할 것이냐 이것이 최대 관심사이고 저는 뭐 시장에서 일단 컨센서스는 2분기 정도로도 보고 있잖아요. 최악의 시간이 2분기 정도에 지나간다로 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뭐 그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이유는 중국 쪽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중 수출이 지금 요즘 많이 부진하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중국에서 결국 우리 반도체를 안 사고 있는 거고 그럼 우리 반도체를 저는 뭐 싫어해서라기보다는 네. 중국도 워낙이나 경기가 나빴고 소비가 안 좋다 보니까는 자기네 기존의 재고를 쳐내기에 바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도 도매나 소매 쪽에 재고가 계속해서 조정되는 과정을 거쳐왔고 그 사이에는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 수가 없었던 건데 지금 이제는 정말로 많이 좀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 쪽도 한 2달 전부터 리오프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선행 데이터들은 빨리 올라왔고 이제는 뭐 생산이나 소비 같은 데이터들도 슬슬 이제 꿈틀꿈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 그거는 시차의 문제이지 꿈틀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뭐 IT 쪽이나 이런 쪽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은행주는 사실 좀 속된 표현으로 요즘 떡락한 그런 상황인데 반대로 그 반대 위치한 거가 떡상한 쪽이 이제 2차 전지 쪽이잖아요. 2차 전지. 예, 근데 여러 가지 뉴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단순한 산업의 성장 스토리라든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기준에서 현재의 투자와 또 지금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쏠림 현상이 심한 상태다 보니까 2분기만을 딱 떼놓고 봤었을 때 투자 판단이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힘들어할 만한 때인 것 같거든요. 네.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사실 2분기만 놓고 봤었을 땐 전혀 모르겠고요. 2분기는 모르겠다. 네. 어떻게 보면 정답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런 이제 좀 주도주가 됐었던 것들 네. 그들이 어떤 식으로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갔었느냐를 네. 보면은 저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제가 봤었을 때 이제 10년대 초중반에 한 번씩 그 이런 아주 엄청난 성장을 뒷받침 이제 배경으로 해가지고서 좋았던 주식이 저는 이제 그 스마트폰 관련된 주식들 그 다음에는 그 자동차가 엄청 잘 팔리면서 차와정, 삼전. 예. 그때 당시에 두 가지를 보면은 일단 이 그 증설한다 그러면 무조건 거기에 곱하기 해줘가지고서 더해서 주가들이 따박따박 올라갔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그게 언제 피크를 기록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는 다들 이게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말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유를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사실은 피크를 만들었는데 그게 땅을 샀던 거가 그게 피크를 만들 줄이야라는 생각은 못했었죠. 신뢰를 그렇게 무너뜨리라는 거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 뭐 다들 뭐 실적이 어쩌면 어떨 거야 아니면은 경쟁이 어쩌면 어떨 거야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요인들이 피크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피크를 만들 때에는 그것이 예상 못한 요인이었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그러면은 뭐 여기에 대해서 산업 전체적으로는 그럼 다운이 되겠죠. 이제 다운이 되는데 또
그 항상 또 살아남는 주식들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뭐 2015년 이럴 때에도 중국 관련 주식들 전부 다 이제 그때 엄청 좋았다가 그 다음에 또 많이 내려갔었는데 그 중에 살아남아 있는 주식들은 또 갔던 주식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제는 뭐 공부도 다들 많이 이제 이게 성취도가 많이 올라가셔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사실 또 다들 일단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것도 느끼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정말로 퀄리티에 대해 가지고서 그게 좀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보장해 주지 않을까 이고요. 뭐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 이유나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에 대해 가지고서는 모르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문현답 같으시지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신 것 같아요. 과거에 이런 그런 쏠림 현상이 컸던 기업들이 주춤할 때 있었던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삼성전자가 가기 시작할 때 개별주의 그 랠리가 끝났던 경우들이 사실은 많았기 때문에 또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수급으로 봐서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배터리라는 거는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사용량 자체는 늘어날 거고 그 상당 포션을 아마 우리 기업들이 할 거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산업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 굉장히 열심히 달린 지금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냥 상대적으로 보셔도 주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그럴 때는 뭐 예전에 그랬거든요. 진짜 핸드폰이면은 정말 거기에서 뭐 케이스에 뭐 들어가는 업체까지도 다 달렸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그 중에서도 뭐 이제 정말 최고의 경영진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재무 구조를 뭐 희석이 안 되게 기존 주주들이 그런 구조를 해가지고 튼실히 가져가는 기업이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장기 성과는 다 갈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무조건 대비를 저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또 그리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또 아픈 손가락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죠? 그게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 네, 플랫폼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좀 숨통은 트이기는 했지만 계속 요즘 뭐 금리도 막 뭐 여전히 쉽게는 안 떨어질 거다라고 해서 부담이 적다가 요즘부터는 이제 시장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갈 것 같아서 오히려 좀 시각이 조금 바뀌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인터넷 쪽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인터넷 기업의 경우는 저는 무조건 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로 말해야 된다. 네네, 제가 예전에 경험을 해봤었을 때에는요, 무조건 숫자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뭐 인터넷 관련된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좋을 때에는 그 이제 각 부분별로 밸류를 해가지고 합쳐가지고서 뭐 sum of the parts 해가지고서 네, 맞아요. 밸류할 때는 뭐 그렇죠. 그 목표 주가를 구하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지금은 적자가 나고 있는 거나 아니면 지금은 가입자만 그냥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가치도 쳐주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랬죠. 그때 보게 되면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장과 비상장이 그런 점에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 미래 성장성이 있다라고 할 때 비상장일 때에는 지금 적자를 당장에 내도 예를 들어 가입자만 증가를 하면 트래픽만 증가를 하면은 그 다음 스테이지에 들어오는 이제 PE에서 더 높은 밸류를 인정해주고 그걸 잘했다라고 해주거든요. 근데 상장사는 계속 가서 물어보거든요. 다음 분기 실적 얼마 나오냐, 내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실적에 쫓길 수밖에 없고 아무리 미래 성장 동력이 있는 걸로 보여도 그래서 저건 내년에 벌 거니 올해는 그럼 투자 안 해야지 이런 식으로도 막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가 뭐 이제 주가가 좋을 때도 보게 되면은 뭐 과거에 원래는 이제 그 웹 검색 쪽에서 이제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니까는 스마트폰 검색에서도 그 정도 마켓 쉐어 나올 거냐 거기에 대해 갖고 막 설왕설래 있을 때에는 주가가 안 좋다가 실제 거기서 돈 버는 게 나오니까는 바로 주가가 가버렸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톡비즈 자체가 글로벌에서 이게 과연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그 여러 가지들이 이제 붙였잖아요. 선물하기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네네네. 그게 성공하는 게 돈을 버는 게 보이니까는 주가 재평가를 받았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이 산업은 미래를 봐야 될 것 같지만은 사실은 머니타이제이션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정말로 많이 보더라라는 게 제가 실은 하면서 받았던 느낌입니다. 네. 돈을 얼마나 지금
벌고 있고 또 벌 뭔가를 만들어 놨느냐. 네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요. 이 회사들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겪었던 문제는 비용이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자라든지 경쟁이 되니까는 또 이제 마케팅 비용도 많이 쓰고 네네네. 그래서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사실 새로운 서비스는 지금 안 보이잖아요. 뭐 챗 GPT나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네네. 당장 나온 것도 아니고 국내 쪽은 뭐 이제 저희가 약간 시연 정도만 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비용 관리가 되어서 예상한 실적보다 성적이 잘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저는 일단 거기서부터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그로스 주식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이제는 플랫폼 기업이나 인터넷은 숫자를 가지고 보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쌍두마차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오거든요. 아, 네. 근데 이 바이오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나서 말하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최근에 좀 주가도 많이 꿈틀리기도 하고 변동성이 조금 큰 편인 것 같아요. 바이오 쪽이. 그래서 사실 이렇게 꿈틀거리다 보니까 이제 봐야 될 땐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뭐 요즘 들리는 소식은 뭐 제일 먼저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어렵다 얘기들도 많거든요. 바이오 쪽은 어떤 식의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될까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여의도 전체가 한번 크게 되었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되었던 기억이 언제냐면 2015년도에 한미에서 라이선스 아웃을 할 때에 너무 크게 한번 되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엄청나게 좋았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었던 이제 계약 규모 최대 금액의 경우에는 가령 이게 야구 선수로 치면 다승왕도 해야 되고 홈런왕도 해야 되고 뭐 도루, 타율 이런 거 다 왕을 해야지 그 금액이 나오는 것이었는데 그때는 사실 투자자들이 그런 거를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잘 모르고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숫자가 크니까 굉장히 환호를 했고 근데 그 뒤에 그게 현실적으로 진행될 때는 구현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구나 라는 걸 보다 보니 이제는 그런 우리가 이제 신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뜨거움은 굉장히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넘어가게 된 게 결국 그러면은 우리가 잘하는 거는 제조를 잘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제약 바이오인데 제조가 들어간 거, 제약 바이오인데 우리 문화를 좀 잘하니까 임의용이랑 관련된 거, 요렇게로 가버린 것 같아요. 네네. 그러고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지금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을 이렇게 좀 이렇게 컨버터블로 찍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게 계속해서 지금 리파이낸싱 해야 되는 시기가 그렇죠. 돌아오는데 그거를 일단 넘길 수 있느냐가 첫째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쪽에서는 좀 제조랑 섞인 거, 임용이랑 섞인 거에 대해서 저는 뭐 관심을 계속 가지는 게 현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단순히 어떤 신약이라든지 임상 결과라든지 이것만 가지고 투자하기는 아직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 뚫어야 될 벽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 좋은 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투자자들은 거기에 대한 지금 조심스러움은 제가 볼 때에는 모든 섹터 통틀어서 가장 높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하나가 물론 엄청나게 잘 돼 버리면은 이거 탁 뚫어 버리면은 관심이 다시 생기겠지만 그 전에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게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다들 할 거예요. 뭐 어떤 그런 게 나오고 나서 제2, 제3의 그와 비슷한 거를 찾는 게 좋은 거 아니야라고 아마 현실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기관들도 그 비슷한 생각을 합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뭐 생각하겠습니다만 기관들도 뭐 하나 좀 터져야 바이오 가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예전에 몇 년 이제 한 7, 8년 전 당시에는요. 정말로 이쪽에 전문가분들이 현업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연구하시는 분, 박사님들 이런 분들 오셔서 진짜로 디테일하게 잘 알았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해가지고서 마치 이제 침전하듯이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는 지금에 와서는 확실하더라도 그게 증명된 이후에 하겠다라는 게 뭐 보통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에 관한 이야기도 좀 들어봤고요. 연초부터는 사실 이제 소재주들도 조금 많이 꿈틀하거든요. 사실 뭐 소재 쪽이 이 배터리 쪽에 소재? 영향도 있기는 했었지만 사실 비철금속이라든지 철강 같은 산업들도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자본재 관련 산업 등이 이제 뭐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고 지금은 어렵지만은 나중에 좋아질 거 생각을 하면
우리가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고 투자를 해야 되는 시대로 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데 이쪽은 어떤가요? 이쪽 분야가 한국이 잘하는 분야입니다. 그렇죠. 경쟁력 있는 글로벌의 기업들도 많고 해서 경기가 처음에 바닥을 찍고 턴하는 거를 좀 눈치를 캐치를 빨리 해낸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은 저는 정말로 거의 화학주 가지고서만 사이클로 해가지고서 먹으면서 매니저 하시는 분도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 우리나라엔 좋은 기업이 대단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움이라고 하면은 이 범용 제품이 있을 거고 스페셜티 제품이 있을 텐데 스페셜티 쪽에서는 우리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범용 쪽이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우리는 좀 중국 경기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중국 쪽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 섹터는 뭐 아주 이제 퍼포먼스 이제 수익률 올리는 게 차이가 많이 났었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제 어쨌든 시장이 뭐 한번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뭐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좀 반등하긴 했지만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매니저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 불만이라고 하면은요. 조금 변했다라는 얘기는 합니다. 이 소재 기업들이요. 그러니까 예전엔 진짜로 경기 맞추고 중국 쪽 보고서 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런 사이즈 있는 소재 기업들 중에서 배터리 관련된 업을 하지 않은 기업 찾기가 거의 너무 어렵다. 그래서 퓨어 플레이어가 좀 좋은데 그러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이거를 예전에 뭐 차화정이나 이럴 때처럼 한번 세게 한번 배팅을 해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여기 주가에 배터리가 어느 정도가 반영돼 있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겠다라는 게 좀 현실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그 말씀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러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개나 소나 다 배터리 소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투자할 기업 찾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우리가 A라는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딱 거기에 맞는 주식이 A에 딱 맞는 주식이 있는 게 최고로 좋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A라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여기에 B라는 것도 묻어 있는 주식이 다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가령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홀딩스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 회사가 있는데 이 사업 회사 주가는 엄청 좋았어요. 네. 근데 홀딩스 주가는 안 좋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홀딩스는 너무 싸가지고서 또 다른 업도 해요. 이게 뭐 순수 지주가 아니라 사업 지주인데 뭔가가 있는데 근데 사업 회사의 쪽이 조금 꺾일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때 반드시 또 홀딩스가 꺾이는 건 아니거든요.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시클리컬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민은 과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2차 전지 랠리가 수혜로 작용을 한 것인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오히려 조금 수급 측면에서 이제 안 좋은 그런 거에 이제 겪어가지고서 그 뒤에 뭐 중국이 만약에 막 확 경기가 살아난다 그러면 사실 이 종목들을 지금 이제 사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눌려 있는 건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지금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역시 무겁군요. 자본주 쪽은. 네. 네. 그래서 네. 이런 쪽도 뭐 과거에 보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중국 쪽에서 다른 어떤 것들이 한번 불을 뿜으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보면서 매매들을 보통들 하시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네.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통신이라든지 유틸리티 이쪽은 이제 지금 뭐 굉장히 가격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게 월 이용료 같은 거 그랬다가 이제 정부로부터 좀 많이 좀 혼나는 분위기가 되면서 다시 이렇게 뭐 걷어들이거나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요런 데들은 아무래도 투자하는 걸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겠군요. 근데 제가 유틸리티 통신도 담당을 예전에 했었는데 일단 상식이 안 먹힌다라는 게 상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제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그래서 주가의 드라이버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안 먹힙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안 좋을 때가
기회인 경우가 많고요. 왜냐하면 너무 또 상황이 나빠지면은 나중에 거기에 뭐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될 수도 있으니 거기까진 가기 싫으니 최악은 면하게 해줄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쪽들을 좀 좋아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좀 이제 뭐 이런 걸 그래도 이제 너무 그러면은 또 저 업은 정말 말도 안 되나 봐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유틸리티랑 통신이 언제 그럼 좀 좋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전형적으로 디플레이일 때 좋은 주식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근무했던 회사가 한국전력을 항상 투자했던 걸로 유명한 회사였는데 주가가 그게 굉장히 좋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언제였냐 하면은 땅 팔았을 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정부지 팔 때 따블났었어요 그때. 어딘가는 그때가 고점이고 어느 회사는 맞아요. 네, 그때 당시가 근데 보시면은 유가가 또 30불 때까지 막 깨져서 그러네요. 내려가서 실적도 막 잘 나온다 그러고 디플레이 주식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항상 시가총액 1등은 삼성전자가 가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상을 반영해서 시가총액 2등이 자리를 하는데 자동차였었다가 그 다음에 당시에는 한국전력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이후에 하이닉스가 되고 지금은 이제 엔솔이 차지를 했는데 2위 주식이 시총 2위가 네네 현대차, 한전, 하이닉스, LG엔솔. 네네. 그러니까 시대상을 확실히 이제 반영하는 그러네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디플레가 올 때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디플레가 된다라고 하면 또 이제 고배당 주식도 디플레 상황에서는 매력이 있으니까는요. 뭐 수요는 아주 일정하니까는요. 그래서 그런 때가 좀 펀더멘털이 받쳐주는 시기고 나머지 때는 사실 정부 정책 이거는 뭐 이런 이제 뭐랄까 핸디캡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저 소비재 네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는지. 소비재의 경우에는요. 전부 각각 하나에 대해서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소비재 각각- 투자할 때는 예, 이게 보면은 시가총액은 작은데 그 하나 하나가 다 작은 소우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 하나를 이게 들이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들은 특히 소재주 같은 경우에는 뭐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큰 그림을 보면은 엄청난 시가총액을 제가 커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몇 천억짜리도 하나, 뭐 1조짜리 하나 이렇게 각각을 다 열심히 보셔야 된다라는 게 첫째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꼭 말씀을 이제 소비재에 대해서 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 본인의 주관에 절대 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 예를 들어 뭐 먹는 거 내가 맛있으니까 내가 좋아서 절대 안 되고요. 그러면 안 돼요. 네네. 뭐 엔터도 내가 좋아하는 가수여서 하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요. 네, 저도 좋아하는 가수는 따로 있습니다. 저 이제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죠. 아이돌을 봐야죠 이게. 네네네. 네. 소비재는 그게 안 통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어느 가수 좋아하세요? 저는 아이돌 다 좋아합니다. 또 아이돌 아니라며. 우리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김동규? 김동률. 김동률. 네. 감사 뭐 이런 노래 부르지. 네. 저 취중진담. 네, 맞습니다. 네. 노래방 가서 가끔 부르시기도 하시고. 네, 근데 못 간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정광훈 대표님. 그러고 보니까 보이스가 약간 좀 같은 과신가 보다. 약간 좀 이렇게 중후한 차분한 매력.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정광훈 대표님. 원포인트 레슨 받는 네,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딱딱. 네. 네, 그 소비재는 아주 작은 소우주들이다. 그거 하나 깊게 파야 된다. 대신 감정을 이렇게 들어가게 하지. 내가 좋아한다고 하지 말고.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투자하는 그 지혜를 좀 발휘해라라는 말씀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86번가 정광훈 대표님 다음 주 아마 아침에 또 뵐 것 같은데요.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 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